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또한 엄격한 질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다려진 흰색 식탁보가 깔린 거대한 원목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식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식탁을 감싼 공기는 평소와 달리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식탁 상석에는 대한민국 50만 육군을 이끄는 최고 지휘관 이동준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빛나는 4개의 별은 그가 평생을 조국에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책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살아있는 군인 정신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얼굴에 늘 서려있던 강철 같은 위험 대신 아들을 떠나보내는 한 평범한 아버지의 깊은 고뇌와 안타까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아들 이강혁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갓 22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넓은 어깨, 강직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듯한 그 깊고 단단한 눈빛까지. 오늘은 아들 강혁이 군에 입대하는 날이었습니다. 강혁아, 오랜 침묵을 깨고 이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꼭 그 길로 가야만 하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결심을 마지막으로 되돌리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강혁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네게는 다른 길이 있다. 너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네게는 이 아비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작전참모장교가 될 충분한 재능과 자질이 있어. 그런데 왜 굳이 가장 힘들고 험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대장이 말하는 그 길, 그것은 바로 해병대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 육군이 아닌 라이벌이자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해병대에, 그것도 장교가 아닌 가장 낮은 계급의 사병으로 자원 입대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혁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 강혁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네게는 다른 길이 있다. 너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네게는 이 아비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작전참모장교가 될 충분한 재능과 자질이 있어. 그런데 왜 굳이 가장 힘들고 험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대장이 말하는 그 길, 그것은 바로 해병대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 육군이 아닌 라이벌이자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해병대에, 그것도 장교가 아닌 가장 낮은 계급의 사병으로 자원 입대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혁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참모총장 아들 이강혁이 아니라 그냥 군인 이강혁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름 앞에 붙은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제 스스로의 힘으로 지워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22해 동안 그의 영혼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고민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존재는 그에게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산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여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참모총장 아들다워. 그의 노력은 언제나 아버지의 후광 아래 가려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속에 흐르는 피가 단순히 참모총장의 피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군인의 피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란 말이냐? 가장 힘들고 험한 곳에서 너 자신을 시험해 보겠다. 그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강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병사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결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의 삶을 직접 온몸으로 겪어보고 싶습니다. 그의 그 굳건한 결의 옆에서 이강민 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사나이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외로운 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알겠다. 육군 훈련소의 푸른 잔디와 잘 닦인 아스팔트길, 이강혁이 지난 몇 주간 익숙해졌던 모든 풍경은 경상북도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도착하는 순간 한낮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짜고 비릿한 바닷바람과 귓가를 때리는 거친 파도소리, 그리고 교관들의 짐승과도 같은 거친 욕설뿐이었습니다. 정신 안 차려 이 새끼들아! 여기가 니들 안방인 줄 알아? 해병대 훈련소의 공기는 육군 훈련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곳은 낭만이나 개인의 자유 따위는 단 1g도 허용되지 않는 거칠고 또한 원초적인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강혁은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문대를 졸업한 참모총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1288번 훈련병 이강혁일 뿐이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훈련병들은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다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가리 박아, 파도가 니놈들 정신상태를 아주 뜯어 고쳐줄 거다. 교관들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병들을 인간이 아닌 하나의 강철 덩어리로 담금질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감 있고 젊은 여성 내레이션 목소리. 강혁은 체력적으로 가장 뛰어난 훈련병은 아니었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지쳤고 더 많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인했습니다. 갯벌 위를 포복으로 기어가는 극한의 훈련.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들이 그의 무릎과 팔꿈치를 찢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의 그런 도끼 어린 모습은 동기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잠들기 바빴지만 강혁은 홀로 전투화 끈을 고쳐매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강혁아, 어딜 또 가려고? 그의 옆자리 동기 최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거친 외모와는 달리 마음이 깊고 따뜻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만 더 하고 오려고. 너 그러다 죽어. 어깨에 아까 다친 것 같던데. 괜찮아. 강혁은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지독한 노력만이 자신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점차 동기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서울새님이라며 경계하고 얕보던 동기들도 그의 그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 앞에서 서서히 그를 진정한 동기이자 전우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혁이 밤마다 홀로 눈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스스로를 뛰어넘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옥과도 같았던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최전방 연평도의 실무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연평도에 첫 발을 내딛던 날, 훈련병들은 이제 늠름한 해병대 2등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대의 가장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서해 바다와 그 너머로 아득하게 보이는 북녘의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이 두 주먹으로 지켜내겠다고 소리 없는 맹세를 다졌습니다. 강혁 역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마침내 진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해병이 될 것입니다. 그의 그 비장한 맹세 뒤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혹독하고 또한 더 잔인한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연평도에서의 실무 부대 생활은 훈련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 위협과 거친 자연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짬밥과 계급으로 얽힌 폐쇄적인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작은 섬나라와도 같았습니다. 강혁과 그의 동기들은 제2상륙기습대대 3중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생활 전체를 악몽으로 물들이게 될 한 남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소대장 백인철 중이었습니다. 백인철 중위는 28의 젊은 나이였지만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전형적이고 또한 가장 악질적인 해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병대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자신의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해병과 해병이 아닌 것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육군을 병적으로 혐오하고 경멸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육군은 편안한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샌님들의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니놈들의 나약해 빠진 정신 상태를 내가 완전히 개조해주겠다. 그가 신병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젊은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권위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상어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신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대열 속에서 묵묵히 서 있는 강혁에게 멈춰섰습니다. 백중희는 강혁의 신상 명세서를 이미 확인한 후였습니다. 서울, 명문대 졸업, 그의 편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프로필이었습니다. 이름이 이강혁이라고 했나? 이병 이강혁! 백중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임마 생긴 것부터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책상 물림 샌님 냄새가 풀풀 풍기는구나. 그는 일부러 모든 신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강혁을 조롱했습니다. 내 놈 혹시 애비가 육군 출신이라도 되나? 그래서 육군 가면 너무 편할까봐 일부러 이 빡센 해병대로 기어들어온 그런 케이스냐? 그의 그 비아냥거림에 몇몇 선임병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강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힐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해, 이 새끼야. 백중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나는 너희 같은 무식한 해병들이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다. 딱 그렇게 쓰여 있잖아. 그는 강혁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주 잘 안다. 너 같은 놈들. 겉으로만 강한 척, 폼 잡는 속빈 강정 같은 놈들이지. 좋다. 내가 오늘부터 특별히 너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조련해주지.
니놈의 그 잘난 척하는 껍데기를 내가 하나하나 벗겨내고 진짜 해병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야. 그의 눈에는 사디스트적인 희열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혁이라는 완벽한 먹잇감을 발견한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혁의 길고 또한 혹독한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시험대에 올려놓아야만 하는 악연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연의 끝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불러오게 될지는 그 자신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인철 중위의 눈에 이강혁은 더 이상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두어야 할 이질적인 존재이자 해병대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육군놈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집요하고 또한 체계적이었습니다. 백중위의 하루는 강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이, 육군! 그는 더 이상 강혁의 이름이나 계급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육군, 그것이 백중위가 강혁에게 부여한 새로운 이름이자 경멸의 낙인이었습니다. 네, 이병 이강혁. 육군, 오늘 부대 전체 화장실 청소 너 혼자 다 실시한다. 특히 간부 화장실은 네 얼굴이 비칠 때까지 닦아. 알겠나? 다른 신병들이 총기를 닦고 개인 정비를 하는 시간에 강혁은 홀로 부대의 모든 화장실을 락스 냄새에 코가 마비될 때까지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육군, 저기 쌓여있는 폐타이어들 전부 해안진지까지 옮겨. 오늘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다 못 옮기면 잠은 없는 줄 알아. 그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무거운 폐타이어들을 쉴 틈 없이 날라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벗겨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했습니다. 해상 침투 훈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겨울바다를 고무보트를 타고 건너야 하는 극한의 훈련이었습니다. 백중위는 유독 강혁에게만 가장 무거운 기관총을 들게 했습니다. 육군, 니놈이 체력이 제일 약해 빠졌으니 이런 거라도 들고 1인분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강혁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 쇳덩어리를 끌어안고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보트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뭐해? 그것도 못 버텨? 역시 육군놈들은 정신력이 썩어 빠졌어. 3소대 전원, 저놈 하나 때문에 훈련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전원 책임지고 전원 보트를 끌고 가도록. 결국 그의 동기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의 보트에 로프를 묶어 함께 끌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동기들의 얼굴에는 원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혁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냐? 우리가 왜 너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해야 하는데? 강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동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백중위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강혁을 소대 전체에 왕따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기들을 따로 불러 모아 강혁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너희들 저 육군놈 조심해. 저놈은 우리랑 근본부터가 다른 놈이야. 괜히 저놈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너희들 군생활까지 꼬일 수 있어. 내 말 명심해. 그의 집요한 이간질에 처음에는 강혁을 감싸주려 했던 동기들마저 서서히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은 그렇게 차갑고 외로운 섬이 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해안 초소에서 홀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너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지금 당신의 명예를 그리고 육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처절한 다짐은 밤바다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실탄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백중인은 또다시 강역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육군, 너 사격 한번 기가 막히게 잘하더군. 그래, 어디 오늘 네 실력 한번 제대로 구경해보자. 그는 강역에게 다른 병사들의 2배에 달하는 실탄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쏘기 힘든 이동 표적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적이 움직이는 표적 전부 명중시키지 못하면 오늘 3소대 전원 전역은 없는 줄 알아.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습니다. 동기들의 불안한 시선이 그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강역은 아무 말 없이 사선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K2 소총의 차가운 개머리판을 자신의 어깨에 단단히 견착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어릴 적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격의 기본 원리가 떠올랐습니다. 숨을 멈추고 심장의 박동을 느껴라. 그리고 너와 총과 목표물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났습니다. 탕, 탕, 탕. 그의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총알은 거짓말처럼 움직이는 표적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사격술에 사격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황 중사의 입에서는 칭찬 대신 어김없이 비아냥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거 봐라. 아주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는구나. 육군 놈들은 원래 저렇게 개인 플레이만 잘하나? 그는 강역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성과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삐뚤어진 편견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강역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은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백인철이라는 저 거대한 벽을 정면으로 부수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역은 홀로 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성난 파도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젖은 전투복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K2 소침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철책 너머 아득하게 펼쳐진 검은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건너편 저 멀리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계신 육지였습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난 몇 달간 애써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나지막이 아버지를 불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강철 같았던 결심이 차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를 증명하겠다던 그 오만한 결심이 결국 자신을 이 지옥과도 같은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해병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늘 낮에 있었던 백인철 중위의 그 경멸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육군 놈들은 원래 저렇게 개인 플레이만 잘하나?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아직도 강역의 심장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단지 자신이 육군 출신이라는 그 주홍글씨 때문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악마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부당함을 고자질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세 글자면 저 오만한 백인철 중위 따위는, 아니 이 부대 전체를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겁하고 또한 가장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힘을 빌려 이 상황을 해결한다면 그는 평생 아버지 백으로 군생활 편하게 한 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인철에게 육체적인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정신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군이라는 이름과 해병대라는 이름 사이에 놓여 있는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에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자신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50만 육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아버지의 그 거대한 그림자를 그는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견뎌내자. 반드시 견뎌내야만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의가 솟아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증명해 보이겠다. 육군의 피가 흐르는 내 몸으로 해병대의 가장 혹독한 훈련을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최고의 해병으로 거듭나고야 말겠다. 그의 그 처절한 다짐은 밤바다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총을 고쳐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의 목표물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잘 벼려진 저격수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굳건한 의지를 시험하게 될 가장 잔인하고 또한 가장 굴욕적인 시련이 바로 그의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대 전체에 전투 체력 검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력 측정을 넘어 해병으로서의 자존심과 소대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강혁은 지난 몇 주간 밤잠을 줄여가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그는 이번 검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 앞서 치러진 모든 종목에서 강혁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특급 전사 기준을 거뜬히 통과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종목에서는 해병대에서 잔뼈가 굵은 다른 동기들을 앞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저 육군놈 뭐야? 괴물 아니야? 동기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경탄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전투 수영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를 전투복과 전투화를 모두 착용한 채 왕복 1km를 수영해야 하는 극한의 종목이었습니다. 강혁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바다보다는 산과 들판에 더 익숙했던 그에게 거친 파도는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완주에는 성공했지만 기록은 다른 동기들에 비해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검정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백인철 중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기다렸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환, 주목! 그의 목소리가 해변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전투 체력 검정 결과 대부분의 대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역시 해병은 해병이다. 자랑스럽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멸 어린 시선이 대열 속에 서 있는 강혁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었다. 이 강혁 이병 이 강혁. 너는 해병의 자존심에 똥칠을 했다. 니놈의 그 저질스러운 수영 실력은 우리 중대 전세의 평균을 깎아먹었어. 대체 니놈은 해병대에 뭘 하러 기어들어온 게냐? 그의 공개적인 질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인가? 백중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혁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인생 최악의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상의 탈의. 예?
못 들었어? 당장 상의를 벗으란 말이다. 강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땀과 바닷물에 축축하게 젖은 전투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백중이는 강혁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원 똑똑히 봐라. 이게 바로 육군놈의 몸뚱어리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전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몸뚱어리. 그는 다른 해병대원들의 우락부락한 근육과 강혁의 다부지지만 상대적으로 호리호리한 몸을 비교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딴 계집애 같은 몸으로 감히 해병의 전투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너는 이 신성한 전투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강혁의 손에 들려있던 전투복 상의를 빼앗아 그대로 발밑에 더러운 갯벌 웅덩이 속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철퍽. 강혁의 명예와 자존심이 더러운 갯벌 속으로 처박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강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갯벌에 떨어진 자신의 군복을 바로 줍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웃고 있는 백인철 중위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굴욕감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비고 공허한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주 차갑고 또한 무서운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눈빛 앞에서 백인컬 중위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잠깐 움찔했습니다. 저 새끼 눈빛이.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뭘 봐,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강혁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벗은 맨몸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으로 막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해병대원들은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평범한 육군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굴욕적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대한민국 군 역사에 길이 남을 대규모 육해병 연합상륙훈련이 동해안 일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연례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새로운 작전 개념을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육군의 최첨단 기갑부대와 해병대의 최정예 상륙부대가 하나의 팀이 되어 가상의 적군이 점령한 해안을 탈환해야 하는 고난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이강혁이 속한 해병대 제3중대는 이번 훈련에 가장 선봉에 서는 천병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본대가 상륙하기 전 가장 먼저 적의 해안 방어선에 침투하여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아군의 상륙 지점을 확보하는 가장 위험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인철 중위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육군의 수많은 장성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토록 원하던 대위 진급을 확정지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3중대는 파도를 가르며 적의 해안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그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과 공격적인 지휘 스타일로 가상의 적군이 설치해 놓은 1차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해냈습니다. 좋다. 역시 해병은 다르다. 상륙 지점에 교두보를 확보한 백중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작전을 멈추고 흙먼지가 자욱한 해변가에 자신의 중대원들을 모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고 또한 오만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전원 들었나? 이것이 바로 해병이다. 그가 흙먼지로 범벅이 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며 외쳤습니다. 저 멀리 배 위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을 육군 농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진짜 사나이들의 전투 방식이란 말이다. 그의 노골적인 육군 비하 발언에 해병대원들은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육군 놈들은 아마 지금쯤 따뜻한 함선 안에서 커피나 마시며 우리가 피 흘려 닦아놓은 이 길을 어떻게 편안하게 들어올까 궁리나 하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가장 먼저 피를 흘리고 가장 먼저 적의 심장을 꿰뚫는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의 그 광적인 선동에 젊은 해병들의 사귀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 광경을 이강혁은 대열의 가장 뒤쪽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백인철 중위는 연설의 마지막 활용성정으로 강혁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열 속에 서 있는 강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육군 동지도 와 있다. 어이 육군! 모든 해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혁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떠냐? 네가 책상에 앉아 교범이나 외우고 있을 때 우리 해병들은 이렇게 맨몸으로 파도를 가르고 적진을 뚫는다. 이제야 좀 알겠나? 진짜 사나이들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말이다. 그의 그 모욕적인 질문에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남자를, 그리고 그를 향해 열광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차갑고 또한 고요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그 침묵을 백중희는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다. 이제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해 돌격한다. 적이 언덕 위에 적 지휘소를 점령하고 이 훈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적이 배 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육군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전원 돌격 앞으로! 와! 해병대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언덕 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오만함과 맹목적인 돌격이 자신들을 얼마나 끔찍한 함정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저 육군놈 한 명이 잠시 후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해안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안 연합훈련 지휘본부, 거대한 돔 형태의 야전 지휘 텐트 안은 첨단 장비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백인철 중위가 이끄는 3중대가 파죽지세로 적진을 돌파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게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백중이야. 저놈 물건은 물건이야. 저런 놈이 진짜 해병이지. 해병대 사령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백인철 중위의 아버지이자 해병대 제1사단장인 백승철 소장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들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부터 땅을 울리는 묵직하고 위압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휘 텐트 전체가 그 거대한 진동에 희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하늘 전체를 뒤덮는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해병대 사령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놈이야? 훈련 중에 허가도 없이 지휘본부 상공으로 접견하는 놈이. 하지만 그의 그 호령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뛰쳐나간 작전 참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저것은 육군 참모총장 직속 지휘 헬기입니다. 육군. 그 이름 하나에 텐트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대한민국 50만 육군의 총수,
해병대 사령관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군의 최고 실세. 그가 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곳 해병대의 훈련 현장에 나타났단 말인가?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거대한 검은색 지휘 헬리콥터가 지휘 텐트 바로 앞에 육중한 소리를 내며 착륙했습니다.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장성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을 모두 합치면 밤하늘의 별보다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존재감과 함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장군복이 아닌 낡고 빛바른 등산복 점퍼 차린, 하지만 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복종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카리스마.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이동준 대장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백승철 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해병대 지휘관들이 허둥지둥 텐트 밖으로 뛰어나와 그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충성! 해병대 사령관 해병중장 김태영입니다. 총장님, 어인일로 이곳까지. 이동준 총장은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김 사령관, 오늘 육군과 해병에 합동훈련이 있다고 들었네만.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 지금 저희 해병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최선봉에서 됐다. 이 총장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자네들의 그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훈련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싶어서 왔네. 안내해주겠나? 그의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그 명령에 해병대 지휘관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최전방 관측초소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훈련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전방 관측초소. 이동준 총장은 강력한 군용쌍 안경을 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광활한 훈련장의 다른 곳이 아닌 오직 단 한 곳, 바로 백인철 중위가 이끄는 삼중대가 돌격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던 백승철 사단장은 이 모든 상황이 영 불편하고 또한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왜 우리 아들놈 부대만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거대한 산과도 같은 존재의 눈에 비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놈의 오만한 등 뒤에서 묵묵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행군하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관측 초소에서의 어색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동준 총장은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관측 초소를 나섰습니다. 그는 훈련이 한창인 최전방, 바로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보려는 듯했습니다. 총장님, 위험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다급하게 그를 말렸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해병대 지휘관들은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흙먼지가 자욱한 야전, 백인철 중위가 이끄는 삼중대는 막 가상의 적 참호를 점령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백 중위는 자신의 완벽한 지휘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봤나? 이것이 바로 해병이다. 육군 놈들은 평생을 가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용맹함이란 말이다. 그가 땀 흘리는 부하들을 독렬하며 거만하게 소리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여러 대의 지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행렬의 가장 선두에서 그는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얼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이동준. 백인철 중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다급쳐 재정비시키고 미친 듯이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충성! 해병대 제3중대 소대장 중위 백인철입니다. 총장님, 이곳까지 어인일로. 백 중위는 자신의 군 경력 중 가장 우렁차고 또한 가장 아첨에 가까운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보고, 본관이 지휘하는 삼중대는 방금 전 적 참호를 성공 완료하였으며 그가 자신의 전과를 자랑스럽게 보고하려던 바로 그 순간 이동준 총장은 그의 보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총장의 시선은 백중위가 아닌 그의 등 뒤에 도열해 있는 흙먼지 투성이의 해병대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이 대열에 서 있는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아주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대열의 가장 마지막 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 있는 한 병사의 얼굴에 멈춰섰습니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출 수 없는 자신과 똑같는 그 단단한 눈빛. 바로 그의 아들 이강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시선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은 마침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서늘하다 못해 살기까지 느껴지는 그 시선이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백인철 중위에게로 정확히 향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또한 아주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백중이, 예, 총장님. 자네의 병사훈련 방식이. 이 총장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네만. 그 한마디에 백인철 중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장의 그 눈빛은 결코 칭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하고 또한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의 성벽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그 서늘한 방문 이후 연합후연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백인철 중위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총장의 그 알 수 없는 눈빛과 특별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존재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젠장, 대체 뭐였지? 그 불안감은 그의 냉철했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총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면 총장이라도 나를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야. 그의 오만함은 불안감을 먹고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훈련은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삼중대의 다음 임무는 가상의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독수리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지로 향하는 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넓고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회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준하지만 목표 지점까지 최단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협곡이었습니다. 훈련 교범에 따르면 당연히 우회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백인철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가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진짜 해병이다.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한다. 그는 자신의 무모한 도박에 중대원 전체의 운명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그 육군놈들에게 해병의 진정한 용맹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원 듣는다. 그가 중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죽음의 계곡을 돌파한다. 육군놈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그런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해병의 방식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젊은 해병들은 그의 광적인 선동에 열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강혁은 그 명령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육군의 기본적인 전술 원칙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곳은 완벽한 매복 지점이다. 저 협곡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도가 내든 쥐가 될 거야.
소대장님, 이의 있습니다. 강혁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B 계곡은 적의 기갑부대가 매복하기에 최적의 지형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백중이는 그의 합리적인 건의를 콧방귀로 되받아쳤습니다. 닥쳐라 육군, 어디서 겁쟁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니놈의 그 나약한 육군식 생각으로 해병의 작전을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불복종하는 놈은 즉결 처분하겠다. 결국 삼중대는 백인철의 그 오만한 독단 아래 죽음의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좁고 깊은 협곡의 한가운데에 들어섰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르릉. 협곡의 양쪽 능선 위에서 땅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육군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들이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시커먼 포신이 일제히 협곡 아래의 삼중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백인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함정이다. 전원 후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능선 위에서 훈련용 공포탄이 발사되며 삼중대 전원이 전멸했음을 알리는 붉은색 연막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백인철 중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독단이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최정예 중대를 단 한순간에 전멸시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모총장의 그 서늘했던 눈빛의 진짜 의미를.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파멸하기를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붉은색 연막탄이 자욱하게 협곡을 뒤덮었습니다. 훈련 상황상 삼중대는 이미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백인철 중위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중대원들 역시 패배감과 허탈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순간 단 한 사람, 이강혁의 낮고 또한 단단한 목소리가 침곡을 갈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뭐라고? 육군? 백중위가 힘없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직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이등병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차갑게 빛나는 지휘관의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에게 배웠던 육군의 모든 생존 전술과 해병대에서 몸으로 익혔던 극한의 극복 의지가 하나로 합쳐져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지형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3년이 절벽으로 막혀있는 완벽한 포위망. 하지만 그의 눈에 단 하나의 가느다란 길이 보였습니다. 바로 협곡의 가장 가파르고 험준한 서쪽 암벽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수직의 절벽이었습니다. 저곳입니다. 강혁이 손가락으로 그 암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암벽을 돌파한다면 우리는 이 포위망을 뚫고 적의 후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동기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아, 미쳤어. 저긴 전문 산악부대도 오르기 힘든 절벽이야. 그래, 맞아.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백인철 중위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육군, 니놈 이제 아주 실성했구나. 저길 어떻게 오른단 말이냐. 로프도 장비도 아무것도 없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강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맨몸으로 저 절벽을 올라 로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로프를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미친놈 취급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조끼와 군장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길고 튼튼한 보조 로프 하나만을 감암했습니다. 나는 간다. 그는 백중위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육군의 두뇌와
내가 이곳에서 피와 땀으로 배운 해병의 심장으로 저 절벽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증명해 보이겠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절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짐승과도 같은 몸놀림으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마치 거머리처럼 아주 작은 바위 틈과 나무 뿌리를 찾아내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능선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육군 전차부대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훈련 규정에 따라 그를 향해 훈련용 고무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 발의 고무탄이 비처럼 그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자신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절벽의 정상에 닿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자신의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감고 있던 로프를 풀어 가장 단단한 소나무에 묶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요. 그는 무전기를 향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협곡 아래에서 그 광경을 넋이나간 채 지켜보고 있던 백인철 중위와 삼중대 대원들,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들은 더 이상 강혁을 육군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자 그들의 진정한 전우였습니다. 백인철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은 존경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원, 로프를 타고 올라간다. 그리고 강혁이를 구한다. 그 시각, 훈련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의 연합훈련 지휘 관측소.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이동준 대장은 자신의 군용 쌍안경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육군놈이라 불리며 멸시당하는 순간에도, 오만한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의 계곡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가 아닌 훈련의 최고 통제관으로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피가 마르는 듯한 심정으로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해병대 사령관과 백승철 사단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부하가 총장의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한 아들놈이 부대 전체를 어떤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강혁이 홀도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동준 총장의 손에 들린 쌍안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40년 군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강철과도 같았던 그의 손이 아들을 향한 애끓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빗발치는 고무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뼘 한 뼘 절벽을 오르는 아들의 그 처절한 뒷모습을.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 동료들을 위해 로프를 던지는 그 위대한 희생의 순간을.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동준 총장은 아무 말 없이 쌍안경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다른 지휘관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아주 천천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칠고 주름진 뺨 위로 아주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무한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우뚝 선 한 명의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아들 농사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 훌륭하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투박한 손등으로 아무도 모르게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총장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또한 행복한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연합훈련은 삼중대의 기적과도 같은 포위망 탈출과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청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훈련 종료 후 동해안의 넓은 백사자 위에는 훈련에 참여했던 육군과 해병대의 모든 장병들이 함께 도열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경쟁심이나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함께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뜨거운 전우애만이 가득했습니다. 훈련 강평을 위해 단상 위로 이동준 육군참모총장과 김태영 해병대 사령관이 나란히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강평이 시작되기 전 해병대 진영의 대열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흙먼지로 범벅이 된 전투복, 깊은 패배감과 또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얼굴, 바로 백인철 중위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육군 진영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이강혁 이병의 바로 앞에까지 걸어왔습니다. 연병장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뢰감 있고 젊은 여성 내레이션 목소리. 백인철 중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보다 계급도 나이도 모든 것이 아래인 그 어린 병사의 눈을 아주 오랫동안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오만함과 경멸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인간에 대한 그리고 한 명의 위대한 군인에 대한 깊고 또한 진심 어린 존경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두 발을 탁 소리가 나게 모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걸고 가장 절도 있고 또한 가장 진심이 담긴 거수경례를 이강혁에게 붙였습니다. 충성. 그의 그 경례 하나. 그 짧은 한마디, 그 안에는 수만 마디의 사죄와 반성의 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군인다운 행동이었고 자신을 구원해준 영웅을 향한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강혁은 그의 경례를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한 용서하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단상 위에서 지켜보던 이동준 총장과 백승철 사단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은 계급이나 출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자신을 넘어선 상들을 존중할 줄 아는 겸허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젊은이들을 통해 그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장병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흩어졌을 때였습니다. 이동준 대장은 해병대 사령관의 만찬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아들 강혁이 머물고 있는 해병대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생활관 안, 강혁은 흙먼지 토성이의 전투복을 걷고 깨끗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채 자신의 관물대를 묵묵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동기들이 몰려들어 그의 영웅적인 활약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혁아, 너 오늘 진짜 죽이는 줄 알았어. 완전 영화 주인공 같았다고. 그래, 맞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었어. 정말 고맙다, 친구야. 강혁은 그들의 칭찬에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동준 대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생활관 안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를 취했습니다. 차렷. 이 총장은 부드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아들 강혁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강혁 이병. 그가 나지막히 아들의 계급과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시 나 좀 보자. 두 사람은 생활관 밖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가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총장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두드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두 발을 모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일개 이등병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자 한 명의 군인으로서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강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 강혁 이병. 이 총장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한 명의 동등한 군인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오늘 매우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내가 본 그 어떤 해병보다 용감하고 위대한 해병이었다. 그 한마디에 강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참모총장 아들로서가 아닌 오직 군인 이강혁으로서.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그 숭고한 경례에 답례했습니다. 충성!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애틋함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명예를 목숨 걸고 지켜낸 두 명의 위대한 군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전설적인 연합훈련이 끝난 지 몇 달 후, 연평도의 제2상륙기 대대에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부대의 훈련 방식은 더욱 실전적으로 바뀌었고 선임들의 부당한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육군과 해병을 나누던 그 낡은 편견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혁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등병이 아닌 상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부대의 1급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의 모든 해병들은 그를 참모총장 아들로서가 아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자 가장 믿음직한 전우로서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백인철 중위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모든 오만함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부하들을 대했습니다. 특히 그는 강혁을 단순한 부하가 아닌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인생의 스승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과가 끝난 생활관에서 한 신병이 강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상병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상병님은 육군 출신이신데도 어떻게 그렇게 강한 해병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생활관의 모든 해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또한 단단했습니다. 육군의 차가운 머리와 해병의 뜨거운 심장,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슴에 품으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의 그 한마디는 훗날 대한민국 해병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군 전체에 하나의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만이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살아있는 교훈으로서 말입니다. 이강혁, 그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빛으로 우뚝 선 이름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위대한 이름 없는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습니다.